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우리 심석영 이사부터. 저는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네.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권 교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일단은 뭐 대통령이 수장이 바뀔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을 이제 일부 당이 이제 차지하고 민주당.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건 뭐 불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부동산 대책이 말한 것 중에 대부분들은 사실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들이 국회의원들이 잘 따라줄 것이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후보가 좀 갈라질 것 같거든요. 그거 실질적으로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완화 정책을 쓰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최소한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좀 흘러가야지 않을까. 왜냐면 총선이 2년 남았거든요, 다시.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과 큰 차이 없이, 만약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빨간 색깔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그런 상황이 좀 크거든요.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뭐 재개발을 일주일 안에 풀어주겠다, 재건축을 일주일 안에 풀어주겠다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풀어준 거는 재개발에 대한 거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 재개발까지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뭐 재개발 재건축의 전면 완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부 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완화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부 완화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은 겪어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기간적으로 6개월 동안 완화해주겠다. 무조건 반대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짜 이거 뭐라 그래? 명판 날라가고 막 이런 상황도 보여줄 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 두한 형님 계셨을 때는 똥을 갖다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고 오케이. 중요한 거는 그래요. 만약 빨간 색깔 계셨다고, 빨간 색깔에 계신 분이나 다른 색깔, 파란 색깔 말고 다른 분이 대통령 됐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정책에서 큰 변화를 급격하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이제 파란 색깔이 계신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부분들은 지켜지지 못할 공약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공약이죠. 왜냐하면 당정에서 원하는 거와 지금 그 후보의 격차가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청와대라든지 당정에서는 다주택자를 적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재명 후보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표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 다주택자들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433으로 뭐 4개월, 3개월 해가지고 뭐 절반으로 줄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결국에는 1년 안에 어떻게든 물건을 빼겠다는 마음인데. 근데 안 빠지지, 그게. 네, 그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누가 되든 간에. 하지만, 바뀌었었을 경우에 2년 후는 또 다른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서울의 집값 때문에 사실 이 전국에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을 하락이라는 우리가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고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재개발은 일부 풀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재개발 오늘 21곳 발표한 것 같은 경우가 아마 그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또 내년에도 진행하고 한다고 하고 지금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공공 재개발의 대다수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는 SES에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은 그냥 오세훈식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따가 말씀을 잘 해주시겠지만 권리산정 기준에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시그널을 계속 주다 보면 그 3기 신도시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맨 도화지에다가 식권 나눠두듯이 이런 형태보다는 훨씬 더 피부로 더 와닿을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공급량만 정확하게만 지켜준다고 하면 시간만 좀 땡겨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집값 안정하는 데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내년 시장 전망 결론은 뭐냐고? 똑같다. 그러니까 올해랑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올해랑 똑같.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올해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상승량은 유지된다. 왜냐면 관방사 계속 갈 것 같아요.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 6월까지는 관망세 가다가. 그렇죠. 6월 달에는 지자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공약 싸움만 할 것 같거든요. 각 지역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월드컵도 있습니다. 월드컵 중요하죠. 월드컵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오를 만큼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서 내년에는 이제 전망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전망. 제 생각은 네. 뭐 폭등 남들이 없을 것 당신의 같고요. 전망을 그렇게 신뢰 예. 안 하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해. 폭등도 없을 것 같고요. 뭐 폭락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냐면 내년에 어쨌든 이제 대선이라는 거가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완화 쪽으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침체되어 있던 매수자분들이 일부분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흘러갈 겁니다, 이게. 만약 그분들이 매수를 안 해버리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또 매수 심리가 또 일어나면서 매수를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저는 폭등도 있지 않을 거고 폭락도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요. 확실한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돈이라는 가치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가 하락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락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 예전 뭐 88년도부터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올림픽 이후에 저희 나라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30년으로 보면 이게 3천만 원, 5천만 원이 30억, 50억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 그 돈 액면가일 수 있지만 이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감으로써 금액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88년도부터 IMF 때까지 쭉 올랐습니다. 그때 잠깐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막 폭락이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망한 게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10계단 올라간 게 3계단밖에 안 떨어진 건데 그 3계단 때 들어가신 분들만 만약에 조금 그 당시에 조금 하락되고 부동산 투자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 해내는 거는 우리가 옷을 한번 사가지고 입고 헐어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건데 그 3단계 떨어질 때 매수하신 분들 역시도 또다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갈 때까지는 또 10계단 또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분들도 7계단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돈은 네.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폭락되는 시장도 없을 거고요. 앞으로 뭐 이렇게 많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 힘들 정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어서 뭐 폭등이 또 다른 폭등이 예전처럼 오른 것처럼 막 더 오르고 뭐 그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 정의가 뭐예요? 그래서 얘기가 요점은 뭐야? 요점.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 보합이다. 그러니까 네, 강보합 정도로 갈 것 같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심의사는 내년에 올해 같은 정도의 큰 상승은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세, 강보합. 그리고 나는, 그냥 간단하게만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곤데 아주 높을 고. 엄청나게 높을 거가 될 것 같다. 누가 되던 간에. 네, 누가 되던 간에. 네, 왜냐면 이제, 일단은 이거죠. 일단은 상반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쨌거나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대선이 변곡점이 될 것 같고, 네. 지방선거가 이제 좀, 대선보다는 지방선거가 공약이 훨씬 더 남발하거든, 사실상. 네. 특정 지역을 찍어서 핀셋 공약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해이해질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양도세 완화,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를 하던, 그냥 양도세를 완전히 완화를 하던 간에, 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사람들이 집을 팔겠죠. 네. 그렇죠. 그죠? 어떤 집부터 팔까? 안 좋은 집부터. 그렇죠. 안 좋은 집부터 팔기 시작해.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억 이상은 대출과 금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금리가 6%가 되던 7%가 되던 15억 이상 주택을 거래할 사람들한테는 금리와 대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안 좋은 집부터 팔고 좋은 집을 산다는 건 뭐냐면 상급지로 계속 몰리는 거죠.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강남은 엄청나게 내년에 치고 나갈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얘기했구나. 아니, 제가 그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강남이 먼저 엄청나게 하반기에 치고 나갈 것 같고, 네. 문제는 지금 3기 신도시. 네.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률이 10%도 안 돼. 겨우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한 군데도 안 끝났다는 거죠. 우리 연말까지 다 끝낸다 그랬잖아. 그럼 내년에 풀릴 돈이요 50조. 50 정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예상치가 어마어마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은 좀 오른다고. 그죠? 그러면 내년에 토지 보상이 10%만 올라도 55조야. 네. 근데
토지 보상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원래는 토지 보상을 저거 한다 그랬잖아요. 대토 보상. 네. 대토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대토를 안 한대잖아. 지금 대토 신청률이 10%야. 네. 그럼 90%는 현금 보상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600조 슈퍼 예산? 604조. 604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누가 막을 수가 없어. 네. 이거는 뭐 현금같이 떨어지는 것은 내년, 내후년 갈수록 뚜뚜둑이야. 거기다가 7, 8월 달에도 뭐 있죠? 계약갱신 청구가 만료되잖아. 그 수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덧붙여서 이제 신속통합까지 이 얘기가 되는데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난 마무리할게요. 일단 신속통합에서 다시 얘기하고.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을 통해서 102곳이죠. 예. 102곳이 1월 달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싹 다 묶여. 네. 맞죠? 네. 어마어마한 면적이야. 네. 서울시 서민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어마어마한 면적이 102곳이 1월 달을 기준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전세나는 뭐 서민전세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전세까지 내년에는 아무수 그냥 불려성이야, 불려성. 전세가가 밀어주고 받쳐주는데 매매가가 안 올라갈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안 받는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갈 거고 그 영향이 따라붙는 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벌써 내년엔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 예, 네. 오비님, 비호님이 강남은 단독 빌라 다 폭등 아닐까요? 뭐 강남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분은 전문가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또 다른 글씨도 있나요?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하고 좀 생각이 같으신, B5라고 말씀하신 거죠? 강남 네. 단독 빌라 다 폭등할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뭐 부동산 대담회 중에 우리가 그 신속 민간 재개발 이거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토지거래가구로 전체적으로 묶이게 되고 사실 개발지 투자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민간 재개발, 그렇죠. 공공 재개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중공업 지역도 있고. 네, 중공업죠. 중공업자가 어제 또 발표를 그렇죠. 했거든요. 네. 누구예요? 그 양반. 그 양반이 노영욱 장관. 예. 뭐 47만 가구 한다면서 중공업체가 또 개발하겠다고 또 말을 했는데 음. 매년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국토부 장관 얘기하는 거. 그렇다고 중공업 지역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장관들이 매번 개발 발표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그게 거기 이제 때문에 시점의 문제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남 지역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할 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일대들의 다세대 빌라들은 아마 금액대가 아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 주택 임대사업자 가장 많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방배동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배동 같은 경우 현재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서초구에 있는 분이 지금 그 구청장님이 빨간 색깔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일하게.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개발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아니지만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데가 서초구잖아. 네.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지금 파란 색깔이신 강남구 구청장님이 내년 6월달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강남구청장님이 파란색인데 자꾸 빨간색 흉내 내시려고. 그 약간 보라색깔 되셨거든요. 지금 왜 빨간색 흉내 내려고 자꾸 네. 지금 하시다 보니까. 네, 선거가 앞이니까 급해요, 다들. 맞아. 왜냐면 좋거든요, 이거. 네.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일대에 있는 또 서초구 일대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 할 수 있는 물론 거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물론 거기가 좀 많이 오를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그리고 민간 재개발 공모에서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공 재개발도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의 또 일부 구역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는 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속도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더 웃긴 건 뭐냐 그 친구들이 많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먼저 하잖아요. 그 주변에 개발을 못 합니다. 못하죠. 왜냐면 벌써 새 집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지 않을까. 이건 물론 자기 그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이래라 수도 저래라 할 있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지역들은 아마 급격하게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2022년 부동산 전망 얘기를 했고, 그럼 2022년 부동산 시장 네. 종목별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눴어요. 이제 아까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빌라 단독 다가구가 네. 어떻게 될 건지.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 토지, 네. 그리고 아파트랑 오피스텔.
이렇게 묶었거든요. 첫 번째, 빌라 단독 다가구는 내년에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 건지를 우리 김명관 부장이 한번. 일단 빌라 단독 다가구라는 상품은 특성이 좀 있는 상품이죠. 네.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상품.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초라하지만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재개발 쪽이나 이제 소액투자, 이제 투자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처음 와가지고, 과연 재개발이 되는 지역. 전문가분들이고 이제 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알 것 같아서.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확실하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이번에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102곳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 한 25곳만 이제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한 80군데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 지역 공략하세요. 왜냐면 그 지역이 올해 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신청하고 내후년까지 신청하기 때문에 그 지역 공략하시면 지금 나와 있는 동의율보다 내년이면 동의율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1년이나마 더 노드도 더 쌓일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차고 있었던 게 저도 오늘 이 보도자료를 보고 느꼈지만 저는 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그때 상담에서 알려드렸던 그분들은 갑자기 저한테 상담 받았을 당시에는 갭 투자를 하겠다고 소액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건데 이제 그분들은 실거주 투자를 온전한 금액을 다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1월 중순 전에 빨리 사면 되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난리 났대요, 벌써? 네, 그래가지고. 피가 5억씩 붙은 그래요? 오늘 5억이 붙은 거예요. 오늘 하루에? 아니, 10시 2분에. 10시 2분에? 10시에 발표하고, 손님이 잠깐 1분 생각하고 5분. 10시 1분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 1분에 샀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벌써 늦은 거예요. 2분에 5억이 붙어버렸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더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앞으로 이거를 4번을 더 할 겁니다. 4번을 더 하면 지금처럼 100군데씩은 되지는 않겠죠, 사실. 80군데, 60군데 하다 보면 저는 앞으로는 이제 뭐 빌라 단독 다가구 같은 거는 실거주 아니면 못 삽니다, 이제. 살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망은 어떠냐는 거지. 활활 타오를 것 같아요. 불바다가 될 거다. 네. 단독 다가구 다.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아까 전에 보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상품이 틀리지 않습니다. 상품. 아까는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고. 아파트 쪽으로 종목별로 얘기했을 때는 종목별로 했을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는 내년에 활활 타오르는 분장이 될 것 같다. 저도 그럴 거는 같은데요. 네. 아까 오늘따라 이상하게 단독주택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독 다가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무엇부터 개발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돼. 사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대장동이고 뭐 3기 신도시고 토지에다 건물을 짓는 게 개발인데 가장 낮은 토지 위의 건물은 뭐냐? 1층, 2층짜리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중에 원보석 중에 보석이고 원석 중에 원석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가치는 영원할 겁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강남이고 강북이고 단독주택이요 한 2배씩 올랐어요. 2배가 이게 어마어마한 게 2천만 원짜리가 4천만 원, 6천만 원 된 거거든, 평당. 강남은 5천만 원 하던 2종 일반 주거지역이 1억씩 지금 다 찍어버린 거예요. 웬만한 지역들. 서초동 같은 경우도 뭐 방배동 같은 경우도 뭐 7, 8천만 원 막 요즘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3, 4천만 원 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고 거래량이 많이 빌라나 아파트에 비해서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런데 가격 상승폭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앞으로 단독 다가구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우리 심의사님은 그러면 토지랑 상가는 하필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걸. 아파트 하고 싶어요? 아니, 토지 상가 하고 싶다 그랬잖아. 아니요.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거 물어보실 줄 몰랐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봐요. 아니요, 뭐, 중국적으로. 상가 토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가 사실은 꼬마 빌딩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었거든요. 물론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지만, 꼬마 빌딩 웬만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3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꼬마 빌딩. 제가 연초에 한 30억대 정도 되는 강남의 꼬마 빌딩이요.
제가 최근에 알아봐서 80억까지 올랐거든요. 네. 거의 3배 정도 오른 거예요. 수익률은 안 나옵니다. 수익률 안 나오죠. 수익률은 1%대. 환장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요, 또. 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꼬마 빌딩 사시는 분들은 수익률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들어오는 수익보다는 시대 차익을 노려서 진행하시는 분들 꽤 많이들 계신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들이 일부 지역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도심권 인근에 있는 꼬마 빌딩들은 거의 매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뭐 자주 여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이 빌딩 매수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 많죠. 그분들 같은 경우들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 그냥 평당 2억까지도 그냥 본단 말이죠. 헌 건물이든 새 건물이든 상관없이. 네.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외국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서 복합 건물 내에 있는 우리가 일반 프라자 상가라든지 주상복합 있는 상가를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역병이 좀 계속 돌다 보니까 1층 상가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내년에도 이 역병이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가 투자는 조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 꼬마 빌딩 말고요. 일반 복합 상가는 조금 1층 같은 경우 좀 어렵다. 대신 현재 지금 프라자 상가 5층, 4층, 5층, 6층 같은 경우는 장평이 잘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면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층이 유지로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률이 안정적인데 지금 1층 같은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다 빠질 겁니다. 아마 2030년도 안에는 아마 1층의 모든 은행은 없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1층 상가, 예전에는 1층 상가가 최고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수익 상품으로 나온 것들이 사실 요즘에 지식산업센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사실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 왜냐면 일단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대출의 규제를 거의 안 받다 보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분양 금액이 한 10%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한 3억 정도 되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고 하면 내 돈은 한 3천만 원만 들어가면 나 다달이 월세를 꼬박꼬박 1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는데 사실 과열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2021년도는 최고의 상품이었지만 2022년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 자체가 결국 말하면 공장이거든요. 결국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이 붙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안 좋은 산속에 있는 것들도 지금 막 분양이 한 방에 터지고 있어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장들이야 자기 기사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 없겠지만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교통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커버하는 게 대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뭐 현대가 됐든 뭐 SK가 됐든 뭐 대우가 됐든 이런 큰 회사들이 짓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 네임밸류 때문에 혹해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의 성공 사례만 갖고 믿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만약 법인으로 만약에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뭐 매수가 있고 100%까지도 대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옛날 건물이에요. 새 건물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헌 건물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복합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사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건 크게 문제 없고 월세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데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그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2022년도서부터는 일반 상가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상가의 비율이 주택 비율보다 높게 됐었을 경우에는 그냥 상업지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주택 부분만 따로 또 정산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상가주택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아마 올 근생으로 바꾸는 그런 한 트렌드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투자 상품 할 수 있었던 것들이 2022년도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상품들이 더 많을 것이다. 좀 조심해서 투자하자. 왜냐면 입지가 좋은 것들은 벌써 다 털렸거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좀 하급지 입지들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 구르는 돌림이 재개발 지역의 구분 상가 투자는 어떤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재개발 지역의 상가를 구분 상가를 사시는 목적이 무엇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 건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살 건지. 그러니까 상가는 기본적으로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상가를 받거나 나중에 구분 상가다 보니까 진짜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주상복합이 들어가지 않은 오피스텔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받더라도 사실상 좋지 않은 지역의 구역에 상가를 받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구분 상가라는 것 자체가 재개발 구역의 구분 상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지분이 작고 가격이 저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권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좋은 상가를 받기는 힘들 것 같고, 공동 A구역 바로 옆인데 추가로 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안대로 갈까요? 피오원아님인데, A구역이 이번에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래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효청공원 아래쪽.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세계일보 그쪽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1000세대 이상, 그러니까 네. 상당히 큽니다. 네. 제 생각에는, A구역과 바로 같이 가기는 힘들겠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형님들, 창이동의 중공업 지역에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이동 중공업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주택가예요. 많이 중공업 지역이지, 이제 창고들이 일부가 있고, 주택가들이 많고, 뭐, 창동 역세권 개발 지역과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도 예전부터 개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기다려 보시면 단기간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보면, 중공업 지역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 개발의 핵심은 서남권 개발이거든요. 사실상 서남권 개발이다 보니까 영등포, 구로, 독산동, 시흥 쪽에 관련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창동은 언젠가는 개발되겠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그 지역이 공공 주도복합 개발이 좀 될 수 있는 상황.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민간으로 의외로 들어가는 것보다 아마 공공 주도복합 민간은 개발. 어차피 중공업 지역 안 하니까. 네. 네. 그쪽으로 좀 들어갈 것 같다고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또 미리 땡겨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 창동역 앞에 있는 그 창동 번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구역 지정인데. 네, 이번에 창동역 앞에 있는 구역이 지정됐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생각도 못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109군데 지역을 거의 이번에 보고 쌍문동 724번지? 아니 쌍문동이 아니고요. 네. 창동에 하나죠. 그래요? 제가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네. 제가 그 신속통합기의 민간재개발 그 유튜브를 창동 23번지. 그렇죠. 예. 그를 이제 유튜브를 만들면서 제가 얘기했던 곳 중에 7군데가 거기 선정이 됐거든요. 신이네, 신. 아니, 그래서 신입니다, 제가. 7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창동역 앞에는 제가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바로 위에가 그 창동 뉴타운으로 지금 현재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근데 그거 하면서 사실은 그 창동역 라인은 이제는 단독주택 지역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렇지. 예. 전 이동도요. 분명 개발의 압력은 충분히 강한 쪽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 압력은 높다. 여기도. 근데 민간 쪽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주도 복합 개발이 좀 그분들이 좀 노리는 지역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해줘야지만 사실은 중공업 지역의 일부, 공장 일부도 있고 창고도 있잖아요. 그걸 이전할 수 있는 그 해답이 나오거든요. 민간으로 하거나 공공재개발을 했을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쪽은 공공주도 복합 개발이 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근데 여태까지 많이 맞췄다고 하니까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꿀팔전님, 청파동 상가 개발할 수는 없는 지역일까요? 글쎄요, 여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글쎄 왜 여기는 일단은 뭐 동의율이 많이 안 나왔나요? 청파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축이 좀 많이 있고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숙명여자대학교 지구단위 계획으로 거기가 편성되어 있는 지역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개발되기 좀 어려울 부분 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청파동 같은 경우는 11개 구역으로 자체적으로 10개인가 11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야비하게 여기 청파동 2가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만 나머지를 배제하고 노후도 맞는 부분만 쏙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머지 분들도 지금 반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2가가 된 다음에 3가 쪽이 되지 않을까. 사실 좀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5년으로 1가 지금 벌써 역세권 10부터 들어간다고 하죠. 위쪽에는 지금 뭐 재개발한다고 벌써 이번에 구역지정 하나 됐죠. 중간에 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프레스는 강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소유자들의 그 의지가 좀 더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또 아시다시피 뭐 냉면집도 있고 맛있는 집도 막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냉면집 얘기는. 그래, 맛집이 있지. 네, 맛집이 청파동 상가는 이제 식당가가 많이 있죠. 네. 우리 임준영님, 미지정구역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내년 1월 28일로 됐으니 새로운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신축 빌라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아요. 이제 2021년에 준공 이후에 신축 빌라는 보기가 힘들 것 같고, 토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토지 시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예. 시간이 많이 돼서. 토지는 그렇습니다. 뭐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 가장 어려운 투자를 하시는 그죠. 분 중에 하나가 토지는 신이지, 신. 네, 이거는 진짜 물론 우리가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근본이 되는 지역이지만 근본인만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패턴은 좀 바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통 어느 지역을 많이 투자하셨냐면 계획관리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저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투자들을 많이 진행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같이 개발이 많이 들어가고 도시권이 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서울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그렇지. 나랑 생각이 똑같네. 녹지 같은 경우도 아마 투자 패턴이 그쪽으로 많이 더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심권 안에 있는 딱 봐서 네. 절대 산지로 묶이지 않을 만한 나지막하고 뭐 이런 그린벨트가 있는 도심권 안에 있는 그런 나지막한 산이 있는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사놓으면 돈 될 것 같아요. 나도. 네.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장동 일대하고요. 그다음에 서울공항 일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수도권에 보면 일산이나 대구, 뭐 가양동 그 근처도 그렇고 하산, 고천 이런 데 보면 절대 농지가 있어요. 네. 절대 농지. 절대 농지는 절대로 농사만 지으라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도심 한복판에 절대 농지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절대 농지들도 저는 사놓으면 좀 장기적으로 사놓으면 돈이 되지 않을까. 단기로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네, 있긴 있는데,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취득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자, 2022년 부동산 종목별 시장에 대한 종목별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파트는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앞서 제가 내년에 상저하고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년에 좀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6가지 아파트 상승 원인을 좀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격 하락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가 공급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세 물량도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깨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라는 게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없이는 시장의 안정화를 깨할 수가 없다. 특히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상기 신도시 보상도 안 끝난 상태에서 60조에 가까운 돈이 풀려나간다. 내년에 최소 20조 이상이 풀려나갈 텐데 그 많은 현금들이 어디로 갈 거며 6월달과 2월달, 그러니까 6월달 지방선거와 2월달 대선은 둘째치더라도 지방선거 때 핀셋 공약으로 개발 공약들이 엄청나게 난무할 텐데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작용도 상당히 많이 작용할 것 같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출 규제. 네. 그러니까 뭐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 40%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40%가. 그러면 10채 중 4채는 대출 규제랑 전혀 상관이 없다. 금리가 올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대출 규제 영향이 안 받은 아파트는 자기 갈 길 갈 거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라도 이루어지거나 진짜 실제로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많을 텐데, 기존 주택을 팔고, 똘똘한 채는 다 대출 규제에 영향이 없는 거거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되냐면, 9억 이하에 대한 대출 규제 영향권에 있는 주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중요하지만, 15억 이상 넘는 주택들, 대출 규제와 금리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주택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 되면 또 새로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저하고, 정반기에는 좀 주택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좀 주춤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계약계획시 청구권이 끝나는 전세시장, 끝나면서 전세시장이 또 불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좀 묶여서, 가격이 좀 큰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폭등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요, 이제 공급이 많은 지역은 좀 피하셔야겠죠. 특히 서울 오피스텔은 가급적이면 서울권, 도심권 안에 있는 오피스텔을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사대문이 아니라든가 도심 역세권 주변, 그러니까 지방이나 수도권은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수도권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파트 대체제로, 좀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피스텔도 이제 DSR 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도심권 안에 전세가율이 높고, 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에, 특히 도심권, 용산 같은데,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이라든가, 서울 사대문안이라든가,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 중에서, 투룸 이상으로 돼서, 아파트 대체제를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내년에도 꾸준하게 좀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